자, 이제 뭘 볼 거냐면 가장 중요한 파트예요, 여기가. 일단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뒷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에 대한 거냐면 바로 관찰법의 종류 등을 좀 따져볼 예정입니다. 질적인 거에서부터 양적인 것으로 넘어가는 거, 이런 종류 등을 좀 따져볼 거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맨 처음 관찰법의 기초에 해당되는 형태의 내용으로 나온 예들은요, 가장 기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 관찰이 있고 비참여 관찰이 있고, 관찰할 때는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계획 세워서 실제로 관찰하되, 이 부분도 이제 핵심이죠. 어떻게 기록할 것이냐, 그리고 그 기록된 결과를 가지고 추론을 어떻게 하고 가치를 어떻게 부여하는 평가를 하고, 그걸 가지고 어떤 결과로 활용할 것이냐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쭉 관찰과 평가 일련의 어떤 과정들을 설명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부터 가장 질적인 부분부터 이제 따지게 되면, 실제로는 여기 보면 일기식 기록법이라고 하는 것부터가 이제 먼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기식 기록법은 다름 아니라 그냥 일지, 저널 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일기식 기록법이 그냥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사건을 쭉 나열했으면,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표본식 기록법이다라고 하는 것부터 좀 보아 나가면, 표본식 기록법은 목적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특정하게 탁 드러낸, 대표로 드러날 수 있는 게 뭐냐를 규정하고자 할 때 쓰는 말이 바로 표본 기록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로 드러나는 거니까 관찰 장면 전체를 기록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잘 모아서 대표적인 형태의 표나 아니면 서술이나 이렇게 하는 걸 말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관찰자가 관찰 대상이나 장면을 미리 정해놓고 장면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행동과 상황을 일련의 순서대로 기록을 하는 건데,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미 이 상황에서의 대표적인 행동이 뭐냐, 예를 들면 친사회적 행동으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건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표본식 기록법입니다. 양보하기가 나타나는지 아니면 의사소통하기가 나타나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이제 친사회적 행동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표본이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실제로 친사회적 행동을 하냐, 공격성을 나타내냐,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쓰는 말이, 어떤 사건에서 드러나냐를 할 때 설명하는 말이 다름 아니라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네, 일화기록법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화기록법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일화라고 하는 말이 그냥 사건이라고 얘기를 생각해도 좋아요. 그래서 특징을 보면 그 사건 안에서 드러나는 개인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개인이 나타내는 행동이나 어떤 사건을 일일이 직접 관찰하여 기록하는 방법 등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에 대한 기록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간결한 형태의 기록으로 이루어져서 모아진 기록들을 비교하면서 독특한 발달 패턴과 변화, 흥미 등에 대한 깊은 이해가 될 수 있겠다. 왜 그러냐면 일화를 모아서 공통점을 찾으면 특성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으로 얘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표현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건 다름 아니라, 일화는 사실 기록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사실을 기록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그러니까 개인의 해석이나 주관적인 추론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야 비록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주관적인 어떤 기록인 것처럼 보이지만 객관적인 사실을 모아놨기 때문에 의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추론이나 추측을 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는 게 시험 문제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일화가 발생한 후 되도록 있는 그대로 즉시 기록한다. 왜냐하면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과 행동을 구별하여 기록한다. 사실에서 행동은 뭐고 말은 뭔지를 찾아야 되니까. 사실에 대한 객관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배경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들, 배경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정보들, 날짜, 시간, 장소, 장면, 이름, 생년월일, 관찰자 등에 해당되는 것. 그 다음에 언어, 행동,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반응도 기록한다. 자, 왜곡되지 않기 위해서, 사실관계를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순서대로 기록한다. 이거 왜 중요하게 되냐면, 나중에 이 일화기록법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응용돼요? 서술식 사건표지법에 의해서 원인과 결과를 구별할 수 있는 형태의 내용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화가 일어난 시간의 순서대로 가고, 직접 화법으로서 워딩을 딴다라고 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런 직접 화법을 이용한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 들어가고, 일관성 있게 기록해
기록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들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간에 다른 말보다도 이 말에 초점을 가지셔야 돼요. 여기 부분 객관적이고 사실적이며 완전한 형태의 기록이 되는데 왜곡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에 반드시 주목을 좀 해두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까지 봤고 이제 조금 순서를 좀 바꿔볼게요. 그래서 이미 얘기를 했지만 뒷부분에 나오는 서술식 사건표지법부터 먼저 좀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나왔으니까.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인과관계를 찾는다든가 원인이나 배경이 되는 것과 결과가 되는 것을 일화기록법을 재조직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의 방법이 뭐냐면 사건표지법 중에서도 서술식 사건표지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말을 주목하세요. 관찰하고자 하는 사건이나 행동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과 전의 상황과 관찰하고자 하는 사건이나 행동 그 자체 behavior, B 사건이나 행동이 일어난 후의 결과 consequence, 그래서 A, B, C예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여기 숨어 있어요. 뭐 한다고 돼 있어요? 재조직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행동의 원인을 알려고 할 때 가장 적합하다. 일화 기록을 재조직하면서 행동의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맺어간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사건 전, 사건 후를 연결지어서 공격적 행동이 일어나기 전 상황, 어떤 공격적 행위의 종류, 그것이 어떤 결과를 미쳤느냐를 얘기를 하는 게 A, B, C로 구분이 되는 것이다. 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행동이 하루 중에 총체적으로 몇 번이나 총량으로 일어났느냐를 설명할 때 쓰는 말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 바로 이 빈도식 사건표지법이 되는 겁니다. 자, 정해진 범주에 따라서 행동을 일어날 때마다 기술을 하고 그것을 모을 때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빈도식 사건표지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서술식 사건표지법과 달리 행동의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맞을 수는 없고 발생 빈도만을 찾아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주제, 예를 들면 이 아이가 상호작용 안에서 친구와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상호작용에서 어떤 부적응 행동을 하게 되느냐, 놀이 중에 나타나는 어떤 부적응 행동을 하게 되느냐는 주제를 가지고 또래와의 상호작용 중 놀림이냐 도중폭이냐 던지기냐 장난감 뺏기냐 아니면 긍정적인 상호작용이냐 이런 형태로 나누어서 몇 번이나 그 행위가 나타났느냐 라고 하는 걸 총체적으로 확인하는 거. 그 중에서도 어떤 영역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느냐를 확인하고자 했을 때 쓰는 것이 이렇게 총체적으로 나타난 결과를 알기 위해서 쓰는 것이 바로 빈도식 사건표지법이다. 여기에 하루의 일과를 전체 혹은 목적한 어떤 장면 전체 행동을 나타내는 것을 전수조사를 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게 빈도식 사건표지법이라면, 그 앞 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간표지법은 통계적으로 추론하기 위해서 특정 장면을 잡아서 예를 들어서 10초간 몇 번 일어났으니까 30분간은 대개 몇 번 정도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만 하진 않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여러 번, 시간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여러 번 기록하는 형태의 방법. 여기 보면 관찰할 시간을 설정해서 시간 동안 발생하는 특정이나 사건을 뭐라고 돼 있냐? 주기적으로 기록하는 방법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에 다양한 상황에서 표집을 하되, 표집된 걸 가지고 뭐 하기 위한 거냐면 다름 아니라 예측하기 위한 거예요. 통계적으로 예측하기 위한 형태의 방법. 그래서 기록과 분석이 용이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질적인 분석은 좀 힘들다. 몇 번 정도가 나타나느냐. 바로 이런 얘기 30초에 몇 번이나 나타나냐를 표시해서 쓰는 그런 형태에서 전체적인 통계 처리를 해나가는 형태의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나와 있는 사건표지법은 서술식 사건표지법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시간표지법을 순간시간표지법, 간격시간표지법, 지속시간표지법 등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좀 적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해서 시간표지법까지 얘기를 했고요. 다시 앞쪽으로 가서 이번에는 특정한 행동이 나타났느냐 나타나지 않았느냐를 표기함으로써 발달의 정도를 찾을 수 있는 형태의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행동목록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는 보다 양적 평가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관찰자의 주관적 평가를 가능한 배제하기 위해서 유아 발달의 행동의 특성 목록. 우리 학습 준비도 다루고 계절 다룰 때 발달 지수 얘기했었죠.
발달 지수, 학습 준비도, 행동 목록을 쭉 나누고 나타났으면 yes, 나타나지 않았으면 no 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 보면 yes, no로 표시하는 걸 말한다. 그래서 장점은 단순한 방법으로 기록이 가능하고 능률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몇 개나 나타났냐에 따라서 발달의 정상 범주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얘기하는 것도 핵심이다. 그래서 출현 빈도나 지속성을 보거나 행동의 질적 수준을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질적 수준을 보기 위해서는 뒤에 평정척도법이 양적으로 할 수 있는 형태의 방법이긴 합니다. 여기 유의점을 보면 행동 목록법에 포함된 문항은 관찰 가능한 구체적 행동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하나. 두 번째, 문항 간 중복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한 문항에는 하나의 행동이 담겨져야 된다. 그래야 yes or no가 확실하게 판단해낼 수 있다. 다음, 이용 방법 중에 하나는 한 차례 하는 것보다 여러 차례 함으로써 똑같은 행동 목록법을 통해서 검사, 재검사 신뢰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을 통해서 함으로써 나중에 처음에는 no라고 발달해서 no라고 표현된 것이 이 두 번째, 세 번째 몇 차례 반복되면서 나중에 yes가 되게 되면 발달의 양상과 시간 정도를 확인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는 형태의 내용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가봅니다. 그래서 앞에 행동 목록법에서 갖고 있었던 한계, 단점, 그게 뭐였냐면 어느 정도나 발달했느냐를 알 수는 없어요. 그 어느 정도, 다시 말해서 행동의 질적 차이, 수량화된 점수 안에서도 질적 차이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형태의 작업들이 바로 평정척도법에 해당되는 형태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평정척도법이라고 하는 거는 체크리스트와 달리 행동의 질도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유아교육 현장에서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고 역시 행동목록법과 마찬가지로 반복적으로 사용했을 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유아의 행동이나 발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이고 관찰 가능한 용어로서 진술을 해나간다라고 하는 점도 역시 양적평가의 핵심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점에서 평정척도의 유형으로 정리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 기술 평정척도. 여기 보시면 규칙을 전혀 지키지 않는다, 가끔 지킨다, 지시가 있으면 규칙을 지킨다, 스스로라도 규칙을 지킨다라고 해서 예를 들면 자율성의 정도가 이렇게 쭉 지속성의 정도가 쭉 구분이 돼서 나오는데 서술이 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 기술 평정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숫자 평정척은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1, 2, 3, 4, 5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마이너스에서부터 플러스로 갈 수도 있고 1, 2, 3, 4, 5에서 한쪽으로 커지는 건 단극척도, 양쪽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시게 되면 양극척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숫자 평정척. 그 숫자가 빠지고 어느 정도 이 정도쯤에서 완전 아프다, 완전 덜 아프다, 어느 정도입니까? 이렇게 집게 하는 거, 이 정도를 보는 것도 그림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도시평정척. 자, 여기가 또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표준평정척도라고 하는 게 있죠. 요 얘기예요, 요 얘기. 상위, 하위, 중간 어느 정도가 해당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척도 바로 표준평정척도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평정척도법은 평정척도법 자체로도 의의가 있지만 요 부분,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죠. 평정척도의 오류, 우리로 얘기하면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런 것들, 이게 타당도 얘기하면서 나오고 신뢰도 얘기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오류를 따지면 관용의 오류, 원래 질보다 높게 관대하게 평가하는 거, 엄격하게 오류 반대예요. 엄밀하고 낮게 평가하는 원래보다. 비교 또는 대비의 오류. 평정자는 사실은 빠지고 정확한 평가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평정자 자신에 비추어서 판단을 해나가는 형태의 오류라고 얘기하는 게 비교 대비의 오류. 자, 중앙집중의 오류라고 얘기하는 거, 극단치를 피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 이거는 극복 방법도 평정치를 굉장히 많이 나눈다라는 거 하나와, 두 번째는 홀수가 아니라 짝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들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각 구간에 평정을 주는 객관적인 어떤 그 기준이 명확하게 드러나면 된다. 자, 후광 효과는 배경에 의해서 그 개인의 능력이 평정되는 거예요. 후광 효과는 나중에 관용의 오류와도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논리의 오류. 유사한 항목에 대해서, 관찰 항목에 대해서
유사한 반응을 나타내는 걸 말한다. 예를 들면 이거는 이해 부족이죠. 주도성과 독립성은 서로 다른 얘기인데 여기 나온 것처럼 주도성과 독립성은 서로 다른 얘기인데 만약에 주도성이 높으면 독립성도 그냥 높게 평가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오류다라고 보면 되겠고 근접성의 오류는 단지 문항이 비슷하게 배치되어 있어서 위에서 3번 했으면 아래쪽에 3번이나 2번, 뭐 1, 4번 이 정도를 해줘야지 극단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내용들이다. 그래서 실제로 오류의 종류도 아셔야 되고 오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도 나와야 되는데 핵심은 각 평정의 근거를 뚜렷하게 준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게 평정 척도에서 질적 평가를 하면서 아이러니컬하게도 주관적 평정이 되도록 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결과를 극복하는 어떤 계기를 마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얘기까지 봤고 여기 뒷부분에 가서 보면 네 가지의 관찰 유형의 특징들을 좀 자세하게 비교를 해놨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일하기로 표본기로 시간 표집, 사건 표집 등에 대한 것들을 좀 구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의 내용들 보고 이제 평정을 할 때 주어지는 관찰자의 오류 중에 이런 세 가지 정도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략 오류, 두 번째는 첨가 오류, 세 번째는 전환 오류. 생략 오류는 정보를 빠뜨릴 때 쓰는 문제. 첨가 오류는 원래 갖고 있어 TMI예요. Too much information이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 필요 없는 건 제외해야 되는데 다음 전환 오류. 예를 들면 왜곡시키는 거예요. 순서나 어떤 원인과 결과의 입장을 계열화하는 걸 적절하게 하지 않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어느 정도 되고 있으면 이제 양적 연구의 극단치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뭐냐면 표준화 검사법이라고 하는 형태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준거지향 평가보다는 준거지향 평가를 기본으로 하지만 그거보다는 뭐에 더 초점을 두고 있냐? 규준지향 평가. 그래서 상대적 비교에 더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표집과 구성을 엄격하게 하고 검사 실시 조건과 채점 방법도 일정하게 규정해서 결과 해석도 똑같이 할 수 있는 형태. 그래서 규준 점수를 부여한다라고 하는 말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성숙주의에서 얘기했었던 발달 지수의 표준 행동 목록표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게 표준화된 행동 목록표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게젤의 표준 행동 목록표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할 때 표준 행동 목록표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이 표준이 이 표준화 검사예요. 그리고 이 행동 목록표가 아까 그 체크리스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얻어진 결과를 뭐라 그래요? 발달 지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 발달 지수 안에 그 아이를 개인차를 따져서 규준지향 검사가 되고 개인 내 차이도 따지게 되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인지적 능력은 뛰어난데 정의적 능력이 좀 덜하다든가 신체 발달이 덜하다든가 이런 걸 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발달을 해나갈지 예측, 선발, 배치 어떻게 할 건지 진단해서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얘기를 해 나가는 것이 이 표준화 검사의 핵심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그런 이론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얘기해서 이제 표준화 검사법까지 얘기해서 관찰법의 종류에 해당되는 내용까지 모두 맞춰봤습니다. 이 종류를 가지고 이제 내가 교사로서 평정을 하거나 아니면 관찰을 하고자 했을 때 목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평가 도구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를 얘기하는 게 그 다음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가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